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은 12살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들꽃 한 다발. 그 아이가 영정 앞에 꽃을 놓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저씨, 제 아빠였어요. 그 순간 제게 서열 12 강태산 회장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70평생 단 한 번도 무릎 꿇은 적 없던 그 사람이 12살 소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장례식장은 고요했습니다. 검은 리본이 바람에 흔들리고 조문객들의 낮은 대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준호, 42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제 아들입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을 보며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샘이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강태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태산그룹 회장이라 부릅니다. 제게 서열 12, 자산 3조 원대의 기업인입니다. 하지만 그 누가 알겠습니까? 이 화려한 명함 뒤에 숨겨진 제 인생의 공허함을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제 아들 하나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는데요. 3일 전 새벽 2시였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빨리 오십시오. 강준호 씨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라면 기사를 부르겠지만 그날은 제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빨간 신호등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제발 무사하기를. 평생 신을 믿지 않던 제가 그날은 기도를 했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예, 저입니다. 제 아들은 어떻습니까?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들이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경찰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표정에서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녹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유가족 되십니까? 예, 아버지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뇌사 상태로 이어졌고 1시간 전에 심장이 멈췄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 겁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준호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70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우는 법이 없던 제가 그날은 병원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님,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시겠습니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준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아들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준호야, 아빠 왔다. 아빠가 여기 있어. 하지만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대답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호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던가.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게 언제였던가. 마지막으로 같이 밥을 먹은 게 언제였던가. 생각해보니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우리는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냈습니다. 준호의 유품을 받았습니다. 피가 묻은 옷까지, 깨진 휴대폰, 지갑,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수첩을 펼쳤을 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 -3월 15일 생일, 떡볶이 좋아함, 엄마 돌아가신 지 3년째, 민준이 수학 잘함, 칭찬 많이 해주기, 아버지 교도소 복역 중, 수지 엄마 보고 싶어함, 따뜻한 말 자주 해주기, 매주 목요일 악몽 꿈. 이게 뭡니까? 제 아들이 이런 걸 기록하고 다녔단 말입니까? 이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준호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 겁니까? 저는 제 아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례 준비는 비서실에서 모두 처리해줬습니다. 영정 사진도, 조화도, 브이록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아들의 장례식인데 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살았습니다. 영정 속 준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본 준호의 얼굴은 늘 어두웠습니다. 대체 어디서 이렇게 환하게 웃었던 걸까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이런 표정을 지었던 걸까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기업인들, 정치인들, 사회 명사들 모두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흰 봉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회장님, 힘내십시오. 정해진 멘트처럼 똑같은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의 눈에서도 진심 어린 슬픔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회적 예의를 갖추러 온 것뿐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준호를 진심으로 아끼던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니, 준호를 제대로 알던 사람이 과연 있기는 할까? 준호의 진짜 모습을, 준호의 진짜 삶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장례식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가고 저 혼자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 준호 씨와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준호와 일을 했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준호가 회사 밖에서 다른 일을 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예, 복지관에서요. 제가 그곳 관리인인데 준호 씨가 15년 동안 매주 3번씩 오셔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15년이라고요. 준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온 게 15년 전입니다. 그 말인즉슨 회사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쭉 봉사를 해왔다는 겁니까? 제가 몰랐습니다. 회장님께서 모르신 게 당연합니다. 준호 씨가 말씀드리지 말라고 당부하셨거든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버지에게 숨겼을까요?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아이들이 준호 선생님 온다고 하면 다들 뛰어나와서 반겼어요. 어르신들도 준호 씨 오시는 날만 기다리셨고요. 준호가 그랬습니까? 예. 그리고 이거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남자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준호의 자원봉사 기록증이 들어있었습니다. 15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3회 총 2340시간. 어마어마한 시간이었습니다. 남자가 돌아간 후 저는 멍하니 그 기록증을 바라봤습니다. 2340시간. 준호는 이 시간 동안 무얼 했던 걸까요? 누굴 만났던 걸까요? 제가 회사에서 회의하고 거래처 만나고 골프 치는 동안 준호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준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때 버럭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이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 그게 내 의무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닥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이건 명령이다.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제 서재를 나갔을 뿐입니다. 그날 준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던 게 기억납니다. 울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준호는 마지못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일에 열정이 없었습니다. 회의 시간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고 제가 맡긴 프로젝트도 건성으로 처리했습니다. 보고서는 늘 마감 직전에 제출했고 내용도 부실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답답했습니다. 임원회의 때마다 준호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전무님 태도가 문제입니다. 일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대로 후계자로 키우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들 앞에서 준호를 꾸짖었습니다. 정신 차려라. 내가 이 회사를 책임져야 한다는 걸 명심해. 준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답도 없었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공허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비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전무님께서 매일 퇴근 후 같은 곳을 들르신다고 합니다. 어디를 간다는 거냐? 강북의 한 복지관입니다.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신답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후계자가 될 사람이 그런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다니요. 당장 준호를 불러들였습니다. 자원봉사라니 그게 지금 내가 할 일이냐? 그 시간에 업무 역량을 키워야지. MBA라도 해오든지. 준호가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곳에서 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의미? 내가 먹고 사는 게 다 이 회사 덕분인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옷, 내가 타고 다니는 그 차, 다 누구 덕분이냐? 아버지께는 회사가 전부겠지만 저에게는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곳 사람들이 더 소중합니다. 그 말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장 그 봉사 같은 거 그만두고 일에만 집중해. 안 그러면 내 월급 끊어버린다. 이건 명령이다. 준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월급을 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계속할 겁니다. 뭐, 지금 내가 뭐라고 한 거냐?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제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제대로 된 대화가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 후로 준호와 저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일하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도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최소한의 업무만 하고 매일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못마땅했지만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도 듣지 않을 테니까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우리는 남보다 못한 관계였습니다. 아침에 준호가 먼저 나가면 저는 나중에 나갔고 제가 먼저 퇴근하면 준호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에도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절 상을 차려놓아도 준호는 나오지 않았고 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집안에는 늘 침묵만 흘렀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칠 때도 눈인사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회사에서는 준호에 대한 시선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회장님 아들이라는 타이틀만 믿고 놀고 먹는 것 아니냐. 저런 사람한테 회사를 물려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차라리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내 아들이다. 내가 책임지고 키울 것이니 걱정 마라.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과연 이 회사를 이끌 수 있을까? 이런 태도로 후계자가 될 수 있을까? 어느 날 인사팀장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전무님의 급여 사용 내역이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 무슨 소리냐?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데 전혀 사용을 안 하십니다. 5년치 월급이 그대로 통장에 쌓여 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쓴다는 거냐? 그것도 이상한 게 전무님께서 사용하시는 카드 내역을 보면 한 달에 30만 원도 안 쓰십니다. 대부분 편의점 도시락이나 대중교통비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월급이 5천만 원인데 왜 30만 원만 쓴다는 겁니까?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간 겁니까? 계속 조사해봐라. 뭔가 이상한 일에 쓰는 건 아닌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인사팀장이 다시 왔습니다. 회장님, 알아냈습니다. 전무님께서 매달 월급 전액을 한 곳에 기부하고 계십니다. 기부 어디에? 강북의 한 복지관입니다. 전무님께서 봉사하시는 그곳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5년간 월급 전액을 기부했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충 계산해봐도 9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매달 용돈으로 주시는 1천만 원도 모두 그곳에 기부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기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남에게 준 겁니까? 그날 저녁 오랜만에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준호의 방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어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책상 앞에 앉아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하고 있느냐? 준호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뭐냐? 그냥 일기입니다. 일기? 아직도 그런 걸 쓰냐? 그럴 시간에 업무 보고서나 제대로 쓰지. 준호가 노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뭘 하든 일 얘기만 하시는군요. 그게 뭐가 잘못됐냐? 내가 회사 후계자인데 일에 신경 쓰라는 게 이상한 거냐? 저는 후계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요. 무슨 소리냐? 그럼 넌 뭐가 되고 싶었는데? 준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요. 돈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필요한 사람.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아버지는 모르실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요. 내가 그걸 알아?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 준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어 그냥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준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왜 그렇게 가슴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회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준호는 30대 후반이 되었고 저는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마음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대화는 없었고 눈맞춤도 없었고 온기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감기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기침 소리가 밤새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 한 봉지 사다 주지 않았습니다. 혼자 알아서 챙겨 먹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할 일이었을까요? 또 어느 날은 준호가 늦은 밤에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혹시 술을 마신 건가 싶었지만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어른인데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준호는 복지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밤새 울었던 거였습니다. 혼자 방에서요. 우리 부자는 그렇게 서로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아니, 제가 무관심했습니다. 준호는 어쩌면 다가오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늘 벽을 쌓았고 그 벽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결국 넘을 수 없는 높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흘 전 밤이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준호는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요즘 더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1시가 넘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12시 전에는 들어왔는데요.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왜 내가 전화를 해야 하지? 어른인데 알아서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기회였는데 말입니다. 새벽 2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이십니까? 서울성 모병원 응급실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강준호 씨가 교통사고로 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교통사고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으니 빨리 오십시오. 손이 떨렸습니다.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했습니다. 단추를 잘못 끼우고 신발도 짝짝이로 신었습니다. 차 키를 찾느라 허둥댔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빨간 신호등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제발 무사하기를. 신이시여,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제 아들만은 살려주십시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예, 아버지입니다. 제 아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다쳤습니까?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서 들이받았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준호 씨 차량은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아들은요? 제 아들은 괜찮습니까? 현장에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병원까지 이송했습니다만 경찰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표정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의사의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예, 아버지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뇌 손상이 심각해서 뇌사 상태였고 1시간 전 심장이 멈췄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이미 안 됩니다. 우리 준호가 그럴 리 없습니다. 아직 젊은데 42밖에 안 됐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70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무너진 적 없던 제가 병원 복도에서 쓰러졌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시겠습니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영안실로 따라갔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침대가 보였습니다. 천을 걷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미 체온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아빠 왔다. 아빠가 여기 있어. 일어나야지. 아빠가 미안했어. 아빠가 잘못했어. 이제라도 잘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라. 하지만 준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대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3조 원의 자산이 뭡니까? 제게 서열 10위가 뭡니까? 100개의 계열사가 뭡니까? 제 아들 하나 지키지 못했는데요. 준호야,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내 말을 들어줄걸.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놔둘걸. 회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 내가 행복한 게 중요했는데 아빠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간호사가 가방을 건넸습니다. 유품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피가 묻은 옷, 깨진 휴대폰, 지갑, 그리고 작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이들 이름과 생일, 좋아하는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서재에서 일하시는 걸 봤다. 들어가서 인사라도 드릴까 했지만 바쁘실 것 같아 그냥 지나쳤다. 언제쯤 아버지와 편하게 대화할 수 있을까? 언제쯤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그게 준호가 쓴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사고 당일 저녁에 쓴 글이었습니다. 제가 서재에 있을 때 준호가 밖에서 망설이고 있었던 겁니다. 들어오고 싶었던 겁니다.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회였는데 말입니다. 으악!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70평생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영안실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이 후회를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경찰이 말했습니다. 가의 차량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였습니다. 만취 상태였죠. 현재 구속 조치됐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고 제 아들이 돌아옵니까? 장례식 첫째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제가 아는 사람들 외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젊은 직장인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10살도 안 돼 보이는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와서 영정 앞에서 울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왔다. 우리 준호가.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통곡했습니다. 제가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저기 앉으세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회장님이시지요. 저는 복지관에 사는 박순자입니다. 준호가 저희 손자를요. 할머니는 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대신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자가 5년 전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가 8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저희는 그 돈이 없었어요. 어머니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턱없이 부족했죠. 그때 준호 씨가 나타났습니다. 준호가요? 예, 준호 씨가 익명으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 매주 병원에 찾아와서 아이를 돌봐주셨죠. 아이 머리카락이 다 빠졌을 때 준호 씨가 같이 삭발하고 오셨어요. 우리 같이 멋진 스킨헤드 하자면서요. 말을 들을수록 놀라웠습니다. 제 아들이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까? 지금 손자가 완치됐습니다. 준호 씨 덕분에 살았어요. 은인이십니다. 여자가 절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또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노숙자였습니다. 예. 3년 전까지 저는 서울역에서 노숙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도 떠나가고 살 이유를 찾지 못했죠. 그때 준호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매일 저녁 도시락을 갖다 주셨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죠. 자존심이 상해서요. 하지만 준호 씨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때 준호 씨가 저를 업고 병원에 갔어요. 입원비도 다 내주시고요. 퇴원하고 나서 복지관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서 일자리를 구해주시고 월세방도 얻어주셨어요.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은 떳떳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재혼도 했고 아이도 생겼어요. 모두 준호 씨 덕분입니다. 준호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의 뒤로 또 다른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준호 씨 덕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대학을 포기하려 했는데 준호 씨가 4년 동안 등록금을 대주셨어요. 장학금이라고 하셨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개인 돈이었어요. 준호 씨가 제 빚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사채를 쓰고 도망갔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했죠. 그때 준호 씨가 3천만 원을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식당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요. 제 아이의 심장병 수술비를 보내주셨습니다. 제 어머니 암 치료비를, 제 동생 학비를 하나같이 준호가 몰래 도와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전혀 몰랐던 사람들, 제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복지관 관장님이 오셨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희망복지관 관장 김미숙입니다. 아, 준호가 다니던 곳이군요. 예, 준호 씨는 지난 15년간 저희의 빛이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준호가 그곳에서 뭘 했는지. 준호 씨는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오셨어요. 퇴근하고 바로 와서 밤 10시까지 계셨죠. 아이들 공부를 봐주시고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시고 청소도 하시고 급식도 도우셨어요. 그리고 관장님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준호 씨의 기부 내역입니다. 15년간 매달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월급 전액을 기부하셨어요. 총액이 9억 7천만 원입니다. 저는 그 금액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준호 씨가 개인적으로 도운 사람들 명단입니다. 명단을 보니 127명이었습니다. 준호가 15년 동안 127명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회장님, 준호 씨는 매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준호 씨는 정말 그렇게 사셨어요. 관장님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준호가 저를 훌륭하다고 생각했다고요? 제가 뭘 훌륭하게 했습니까? 돈만 벌었을 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들은 모두 놓쳤는데요. 진짜 훌륭한 사람은 준호였습니다. 아들이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도 낯선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한 선생님이 왔습니다. 저는 준호 씨가 다녔던 초등학교 은사입니다. 30년 만에 뵙네요. 아, 그러셨군요. 준호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늘 혼자 있었지만 누가 힘들면 먼저 다가가는 아이였죠. 제가 교직을 떠난 후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익명으로 1억 원을 보내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준호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선생님께서 제게 해주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건 그 빚을 갚는 것뿐입니다.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제가 무시하고 살았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요. 장례식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저 혼자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너를 몰라봤어. 그때 삐걱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작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신발은 여기저기 해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들꽃으로 엮은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아저씨, 수지가 왔어요. 약속대로 들꽃 다발 만들어 왔어요. 아저씨가 좋아하시던 코스모스랑 민들레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저씨, 안 가면 안 돼요? 저 이제 어떡해요? 아저씨 없으면 저는. 아이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괜찮니? 일어나렴. 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준호 아저씨 아버지시죠? 그래, 맞단다. 넌 누구니? 우리 준호를 어떻게 아니? 저는 이수지예요. 복지관에 살아요. 순간 뭔가 떠올랐습니다. 준호의 수첩에 적혀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수지 마이너스 엄마 보고 싶어함. 따뜻한 말 자주 해주기. 매주 목요일 악몽 꿈. 복지관에 산다고? 예, 엄마 아빠가 안 계세요. 엄마는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빠는 어디 계신지 몰라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혼자 살고 있다니요. 준호 아저씨는 제 아빠 같았어요. 수지가 말했습니다. 제가 복지관에 처음 왔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엄마도 없고 밤마다 울었어요. 그때 준호 아저씨가 오셨어요. 제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제가 엄마 이야기를 하면 같이 울어주셨어요. 제가 무서워하면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때부터 준호 아저씨는 제 아빠가 됐어요.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단 한 번도 그런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할 때 옆에 앉아주지 않았고 아들이 슬퍼할 때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준호 아저씨는 제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다 주셨어요. 수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초를 불 때마다 소원을 빌라고 하셨어요. 제가 학교에서 상 받으면 제일 먼저 축하해 주셨어요. 제가 아프면 밤새 걱정하셨어요. 제가 밤에 악몽을 꾸면 전화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몇 시든 상관없다고요. 한 번은 새벽 3시에 전화했는데 바로 받으셨어요. 제가 잠들 때까지 전화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날 아저씨 목소리가 좀 이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에서 밤샘 작업 중이셨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이 아이를 걱정했던 겁니다. 새벽 3시에 전화를 받아줬던 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준호에게 그렇게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수지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준호 아저씨가 이걸 주시면서 그러셨어요. 수지야, 만약 아저씨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꼭 내 아버지께 전해줘. 아저씨가 직접 드릴 수 없는 말이 여기 있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께라고 준호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편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준호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글을 읽기 시작하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겠지요. 평생 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들을 이 편지에 담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싫었던 적이 없습니다. 실망스러웠던 적도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싫었을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들은 강하고 유능한 경영인이었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숫자보다는 사람이 좋았습니다. 손익계산서보다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게 좋았습니다. 회의실보다는 복지관이 편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더 일에 매달리셨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었지만 아버지는 모르셨죠. 아버지는 늘 서재에 계셨고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돈으로는 외로움을 채울 수 없구나. 아버지는 저에게 최고의 것들을 주셨지만 정작 제가 원했던 건 그냥 아버지의 관심이었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니 하는 한마디,
수고했어 하는 토닥임,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학 때 처음 복지관에 갔습니다. 봉사활동 학점 때문이었죠. 하지만 거기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을 봤습니다. 저처럼 외로운 아이들, 저처럼 부모의 사랑이 그리운 아이들, 그 아이들 눈에서 어린 시절의 저를 봤습니다. 저 아이들에게만큼은 내가 따뜻한 어른이 되어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받지 못한 사랑을 저 아이들에게 주자고요. 그게 제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회사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셨죠. 하지만 저는 복지관에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하고 달려들 때, 어르신들이 준호 왔구나 하고 반겨줄 때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수지는 제게 딸 같았습니다. 5살에 엄마를 잃은 그 아이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제가 10살에 엄마를 잃었을 때의 그 아픔을 아니까요.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수지가 웃을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아버지, 제가 효자는 못 됐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지도 못했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27명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만들었고 15년간 한결같이 누군가의 곁을 지켰습니다. 월급을 전부 기부한 것도, 제 돈을 쓰지 않은 것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누군가가 살았고 누군가가 웃었고 누군가가 희망을 가졌으니까요. 저에게는 그게 더 값진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맨손으로 회사를 일으킨 것,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준 것, 평생 성실하게 일하신 것, 모두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부디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느냐입니다. 진짜 성공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느냐입니다. 아버지께서 실망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의미 있게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가끔은 일을 내려놓으시고 세상을 둘러보세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게 될 겁니다. 누군가의 웃음, 누군가의 고마움, 누군가와의 따뜻한 시간, 그게 진짜 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평생 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저도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준호 올림, 추신 수지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 이상 곁에 있어줄 수 없다면 아버지께서 따뜻한 어른이 되어주세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지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하지만 저는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70평생 무릎 꿇은 적 없던 제가 그 작은 소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내 말을 들어줄걸. 내 마음을 알아줄걸. 으악.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70년을 살며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지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12살 어린아이가 70살 노인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준호 아저씨는 할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수지가 말했습니다. 항상 그러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무뚝뚝하시지만 세상에서 제일 멋진 분이야. 맨손으로 회사를 일으키셨거든.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그리고 이것도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그때까지 기다릴 거야. 아버지도 분명 외로우실 테니까. 수지의 말에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언젠가 마음을 나눌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모른 채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매일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긴급 이사회가 있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계약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다음에 하게. 임원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회사가 뭐가 중요합니까? 제 아들 하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제가 회사를 경영할 자격이 있습니까?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준호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고 사진을 보고 준호가 남긴 흔적들을 찾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준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장에는 경영학 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심리학, 사회복지학, 아동교육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트라우마 치유,
고아들의 심리, 사랑의 기술, 준호는 이런 책들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준호 선생님 사랑해요. 최고의 선생님, 우리의 영웅. 크레파스로 삐뚤빠뚤 쓴 글씨들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봤습니다. 수지가 그린 그림도 있었습니다. 준호와 수지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내 아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 그 글을 보는 순간 또 눈물이 났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명품 옷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유니클로, 이마트 옷들이었습니다. 일부는 기운 자국도 보였습니다. 제가 명절 때마다 명품 옷을 사줬는데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겁니다. 옷장 구석에 택도 안 뗀 채 걸려 있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정말로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그날 바로 복지관으로 전액 송금한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15년간 한 번도 예외 없이, 심지어 보너스까지도 전부. 그리고 마지막 장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민준이 안경 사주고, 지우 생일 케이크 크게 사주고, 할머니들 보약 다려드리고, 새로 온 아이 옷 사주기, 남은 돈은 관장님께 드리기. 제 아들은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자기 한 푼 안 쓰고 모든 걸 남에게 주며 살았던 겁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 못한다고 꾸짖었습니다. 저야말로 진짜 무능한 아버지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준호가 15년을 다녔다는 그곳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관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오시다니요. 제 아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보고 싶어서요. 이리 오십시오. 관장님은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는 준호가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진에서 준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어르신들과 손잡고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웃었구나. 이게 준호 씨 전용 교실이었습니다. 관장님이 한 방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칠판에는 준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의 목표 모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씩 하기. 오늘의 약속 절대 화내지 않기. 오늘의 다짐 아이들 눈높이에서 생각하기. 책상 위에는 아이들 이름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준호가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예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지우, 민준, 수지 각각의 이름표마다 그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매번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하셨어요. 관장님이 말했습니다. 각 아이의 수준에 맞춰 개별 자료를 만들어 오셨죠. 회사에서 퇴근하고 오시면 피곤하실 텐데 단 한 번도 대충 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공간입니다. 다음 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준호 아버지시구만. 우리 준호가.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우셨습니다. 다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매주 와서 우리 말동무가 돼줬어. 젊은 친구가 우리 같은 늙은이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제 손자래도 친손자보다 더 잘해줬어.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제 생신을 기억하고 미역국을 끓여왔어요. 직접 끓인 거라며. 아이고,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회장님, 여기 좀 보십시오. 관장님이 게시판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준호 선생님에게라는 제목으로 쪽지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준호 선생님, 오늘 수학 100점 맞았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준호쌤, 제 고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쌤이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준호 아저씨, 아저씨는 제 영웅이에요. 준호야, 너 덕분에 다시 살 용기가 났어. 고맙다.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줬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준호 씨가 자주 앉으시던 자리입니다. 관장님이 창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항상 여기 앉아서 아이들 노는 거 보셨어요. 그리고 행복하다고 하셨죠. 저는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매일 이 풍경을 보며 행복해했던 겁니다. 수지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시험 90점 맞았어요. 준호 아저씨한테 자랑하고 싶었는데.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잘했구나, 수지야. 저는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생전 처음 남의 아이를 안아본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준호 아저씨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단다. 나도.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70살 노인과 12살 아이가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아이들도
어르신들도 다 같이 울었습니다. 준호를 그리워하며요. 그날 저는 오래 복지관에 머물렀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어르신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준호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서툴렀지만 노력했습니다. 저녁 무렵 복지관을 나서는데 수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오시죠? 그래, 올게. 약속이에요? 약속이다. 차에 타서 집으로 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뭘 하며 산 걸까? 돈을 벌었습니다. 회사를 키웠습니다.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놓쳤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는 것,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준호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 대신 사랑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게 진짜 불안한 걸 알았던 겁니다. 저는 이제야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70살이 되어서야 말입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매출, 영업이익, 성장률 같은 숫자들의 심장이 뛰었을 텐데 이제는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문득 준호의 수첩이 생각났습니다. 거기 적혀있던 아이들 이름과 생일, 좋아하는 것들, 그게 진짜 중요한 숫자였구나 싶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록, 관계에 대한 기록,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자산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임원회의를 소집해 중요한 발표가 있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나오는 저의 첫 지시였으니까요. 오후에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대신 제 지분의 30%를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재단을 설립할 것입니다. 이름은 준호재단입니다. 준호재단은 복지사업에 집중할 것입니다. 매년 회사 순이익의 10%를 재단에 출연하고 그 돈으로 소외된 아이들과 노인들을 돕겠습니다. 이미 변호사들과 상의를 마쳤습니다. 회장님, 한 임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회사 가치가 떨어집니다. 나도 주주요. 그리고 최대 주주요. 내가 결정한 사항이요. 하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마시오. 이건 제 아들이 평생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들의 뜻을 받들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이것만큼은 하게 해주시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에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들과 만나고 재단 설립 서류를 준비하고 복지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평생 회사 일로 바빴던 것처럼 이제는 재단 일로 바빴습니다. 준호가 다니던 복지관 관장님을 만났습니다. 관장님, 재단 이사로 와주시겠습니까? 회장님, 제가 그럴 그릇이 못 됩니다. 아닙니다. 준호가 15년간 믿고 따랐던 분이시지 않습니까? 저보다 이 일을 잘 아십니다. 하지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70평생 남에게 부탁한 적 없던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재단 사무실을 준비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이 아니라 복지관 근처의 작은 건물을 택했습니다. 준호라면 이런 곳을 선택했을 겁니다.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실을 꾸몄습니다. 벽에는 준호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아래 준호의 말을 새겼습니다. 진짜 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느냐입니다. 재단 직원을 뽑았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장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펙이 아니라 마음을 받습니다. 왜 이 일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진심을 가진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한 달 후 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언론도 왔습니다. 재계의 거물 강태산 회장이 30% 지분 사회환원, 준호재단 출범, 매년 500억 복지사업 투입 같은 기사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아이들이 온 게 중요했습니다. 수지가 와서 제 손을 잡은 게 중요했습니다. 준호가 도왔던 사람들이 와서 눈물을 흘린 게 중요했습니다. 개소식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살았습니다. 100억 자산가가 되는 게 제 목표였고 그 목표를 이뤘습니다. 재계 서열 10위에 올랐고 3조 원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바로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 강준호는 제가 원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물려받기를 거부했고 경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입 계속다. 제 아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졌고 권력은 없었지만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15년간 127명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10억 가까운 돈을 기부했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복지관에 다니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게 제 아들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많이 나눈 사람이라는 것을요. 제 아들은 통장 잔고는 없었지만 진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돈은 많았지만 진짜 가난뱅이였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제 아들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은 제가 놓쳤던 것들을 찾아가며 살겠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보려 합니다. 말을 마치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이제라도 괜찮니? 아빠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 개소식이 끝나고 수지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준호 아저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럴까? 네, 아저씨가 꿈꾸던 거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거. 아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지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못해줬던 것들 이제부터 해줄게. 준호 약속이니까. 할아버지, 고마워요. 수지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복지관에 출근합니다. 예전처럼 운전기사가 모는 차가 아니라 제가 직접 버스를 타고 갑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시간이 좋습니다. 버스 안에서 사람들을 봅니다. 출근하는 직장인, 등교하는 학생, 시장 가는 할머니,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 풍경일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 보입니다. 복지관에 도착하면 아이들이 달려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왔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아이들과 놀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오늘도 수지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수학시험 95점 맞았어요. 그래, 우리 수지 정말 대단하네. 아이를 안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아이들 숙제를 봐줍니다. 수학 문제도 풀어주고 책 읽는 것도 들어줍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를 가르쳐줬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회사는 안 가요? 할아버지는 이제 회사 안 다녀. 왜요? 더 중요한 일을 찾았거든. 너희랑 노는 게 더 좋아서.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70년을 살며 이런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복지관 식당의 김치찌개, 비싸지 않은 음식이지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먹으니 더 맛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수지가 자기 반찬을 제 그릇에 덜어줍니다. 아니야, 수지가 먹어. 할아버지가 더 드셔야 해요. 건강하셔야 하니까. 아이의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준호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누군가를 챙기는 이 따뜻한 마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한 이 감정,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왜 준호가 이 길을 선택했는지요. 오후에는 새로 들어온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8살 남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은 민수. 부모님이 모두 안 계신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무척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에 온 게 무서운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민수야, 안녕. 나는 강할아버지야. 여기서는 외롭지 않아. 우리가 다 가족이거든. 힘들 때는 언제든 할아버지한테 와. 알았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린 시절 준호 같아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외로운 아이들이 준호였는지도 모릅니다. 민수야, 배고프지? 할아버지가 빵 사줄까? 네, 그래, 가자. 아이의 손을 잡고 복지관 앞 빵집에 갔습니다. 민수야, 뭐가 먹고 싶어? 저건 안 돼요? 아이가 제일 비싼 케이크를 가리켰습니다. 물론 되지. 그거 사자. 진짜요? 진짜야. 그리고 다른 것도 고르렴.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70평생 돈을 많이 써봤지만 이렇게 보람 있게 쓴 적은 없었습니다. 복지관으로 돌아와 민수와 함께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모여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도 주세요. 그래, 다들 먹자. 아이들이 웃으며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누군가의 웃음을 만드는 것,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드는 것. 이게 진짜 부구나. 저녁 무렵 복지관을 나서는데
관장님이 불렀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왜 그러십니까? 이거 보십시오. 관장님이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이들이 쓴 일기입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이들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오늘 강할아버지가 숙제 도와주셨다. 할아버지는 준호 아저씨만큼 좋으시다. 강할아버지가 케이크 사주셨다. 너무 맛있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아무도 안 들어주는 이야기를. 할아버지는 준호 아저씨 아빠여서 역시 좋으신 것 같다. 글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70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필요한 사람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관장님이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웃으시는 모습이 많아졌어요. 준호 씨를 닮아가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네, 준호 씨도 항상 그렇게 웃으셨거든요. 아이들이랑 있을 때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이셨어요. 회장님도 지금 그런 표정이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처럼 큰 저택이 아니라 복지관 근처의 작은 아파트입니다. 30평짜리 작은 집,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입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준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매일 밤 하는 일과입니다. 준호야, 오늘도 잘 지냈어. 수지가 시험 95점 맞았대.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아이잖아. 그리고 새로 운 민수라는 아이가 있어. 8살인데 참 착해. 너도 어렸을 때 저랬을까? 외롭고 무서워하던 모습이 너랑 똑같더라. 준호야, 아빠가 이제는 알 것 같아.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늦었지만, 정말 늦었지만 아빠도 이제 알았어.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달, 오늘따라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준호가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잘 자요. 사랑해요. 내일 또 만나요. 할아버지가 있어서 저는 행복해요. 사랑해요. 이 세 글자를 준호에게 단 한 번이라도 말해줬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으니까요. 준호재단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3개월 동안 50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줬고 20명의 어르신들께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10가구에게 주거비를 도왔고 5명에게 취업 기회를 줬습니다. 숫자로 보면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한 명 한 명이 준호가 그랬던 것처럼 인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85명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어느 날 재단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저 기억하십니까? 미안하지만 5년 전에 준호 형님께 도움받은 김태민입니다. 대학 등록금 받았던. 아, 그래, 기억난다. 저 이번에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준호 형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받아주십시오. 청년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 제 첫 월급입니다. 전부는 아니고 절반입니다. 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서요. 준호 형님께 받은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15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청년의 첫 월급 절반이었습니다. 고맙네. 잘 쓰겠네. 회장님, 저도 앞으로 계속 기부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준호 형님처럼요. 청년이 돌아간 후 150만 원을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도움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제 제 직함은 준호재단 이사장입니다. 매일 아침 복지관에 출근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은 수지의 13번째 생일입니다. 복지관에서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수지야, 생일 축하한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아이가 환하게 웃습니다. 케이크에 초를 켰습니다. 13개의 초. 수지야, 소원 빌어. 아이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빕니다.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초를 불고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빌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구나, 수지야.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손녀 돼도 돼요? 당연하지. 넌 이미 내 손녀야. 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모여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도 손주예요? 그럼 너희 모두 내 손주들이지.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게 준호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30명의 손주가 생겼습니다. 혈육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입니다. 이게 진짜 부구나 싶었습니다. 오후에 묘지에 갔습니다. 준호의 묘소 매주 한 번씩 찾아옵니다. 준호야, 아빠 왔다.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수지 생일이었어. 내가 그렇게 아끼던 아이. 이제 13살이 됐어. 많이 컸더라. 내 생각 많이 한대. 아빠도 그래. 준호야, 내가 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고 있어. 내가 심은 씨앗이 자라서 숲이 되고 있어. 자랑스럽지? 그리고 아빠 말이야. 이제는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아. 돈은 예전보다 훨씬 없지만 마음은 부자야. 매일 웃어. 매일 행복해. 너 덕분이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준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아버지. 자랑스러워요. 그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내 나이 되면 너만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70살에 시작한 게 너무 늦은 걸까?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괜찮아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묘소를 나서는데 수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준호 아저씨한테 다녀오셨어요? 그래, 내 생일 이야기했어. 할아버지, 저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함께 묘소로 돌아갔습니다. 수지가 준호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 아저씨, 수지예요. 저 이제 중학생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저씨,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저씨처럼요. 아저씨가 할아버지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아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가 저를 자랑스러워 한다고요.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작은 부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요리 같은 거 해본 적 없었지만 요즘은 직접 합니다. 서툴지만 재미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던 음식입니다. 상을 차리고 준호 사진을 꺼내 앞에 놓았습니다. 준호야, 같이 먹자. 아빠가 만들었어. 맛없을지도 모르지만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이 외롭지 않습니다. 준호가 함께 있는 것 같으니까요. 오늘 만난 아이들 이야기를 하고 재단 이야기를 하고 제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준호야, 재단이 잘 되고 있어. 올해 들어 200명 넘게 도왔어. 장학금, 의료비, 생활비. 내가 하던 일을 아빠가 이어가고 있어. 복지관 아이들도 잘 있어. 민수는 이제 학교도 잘 다니고, 지우는 중학교 입학했고, 다들 건강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다 잘 있어. 그리고 아빠 말이야.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가 이제는 내 마음을 알 것 같아.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70살에 깨달아서 미안해.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사 도우미가 다 했을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직접 합니다.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불 켜진 아파트들이 보였습니다. 저마다의 삶이 있겠죠.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관심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소중해 보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지에게서 온 영상 통화였습니다. 할아버지. 수지야, 왜? 그냥 할아버지 얼굴 보고 싶어서요. 오늘 생일 파티 고마웠어요. 아니야, 당연한 거지. 잘 자, 우리 수지. 할아버지도 잘 자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통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자주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었고 누군가를 도왔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의 삶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예전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100배 더 부유합니다. 매일 행복하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의미를 느낍니다. 문득 준호의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진짜 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느냐입니다. 그 말이 이제는 이해됩니다. 저는 이제 진짜 부자입니다. 30명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수십 명의 어르신들을 돕고 200명 넘는 사람들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3조 원을 가졌을 때보다 지금이 더 부자입니다. 그때는 돈만 있었지만 지금은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때는 명함만 화려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따뜻하니까요. 준호야, 이제 알겠어. 내가 왜 그 길을 선택했는지, 내가 왜 행복했는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이었어. 저는 70살에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앞으로 10년, 20년,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준호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외로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사랑을 나누는 삶.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배운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오늘 밤도 저는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호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기에, 그리고 내일 또 사랑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에 이것이 진짜 부자의 삶입니다. 100억 자산가가 아니라 마음이 부유한 사람. 가난한 12세 소녀의 한마디가 저를 무릎 꿇게 했고 그 무릎 꿇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준호가 심은 씨앗이 자라서 숲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숲에서 저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준호야, 내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 아빠가 물을 주며 잘 키울게. 약속한다. 그리고 언젠가 아빠가 그곳에 가면 내가 잘하셨어요. 아버지라고 말해줄 수 있을 거야.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리고 고맙다. 내가 아빠에게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줘서 70살에 배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 그걸 가르쳐준 건 바로 너였어.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그건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준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 없이도 행복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저는 복지관에 갈 것입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수지가 할아버지 하고 달려올 것이고 민수가 숙제를 보여줄 것이고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제 행복입니다. 그것이 제 부입니다. 그것이 준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좋은 밤입니다. 준호야, 잘 자. 아빠도 잘 거야. 내일 또 좋은 하루를 만들러 갈게.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아빠도 이제 그렇게 살아갈게. 사랑한다. 우리 아들. 그리고 고맙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들이 되어줘서 아빠의 자랑이야. 영원히.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환영합니다.